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이 전쟁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지휘관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휘관들, 그들은 과연 어떤 리더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군사관학교 이민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마샬과 메가더 그리고 아이젠하워 또 패튼 이 4명의 장군의 학창 시절 그리고 장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마샬하고 그다음에 그 메가더 장군의 개인적인 어떤 리더십의 특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아이젠하워하고 패튼 장군의 개인적인 리더십의 특질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네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의 특질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뛰어난 리더들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또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군사관학교 이민수 교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마샬의 그 리더십의 특질을 제가 그 전문 능력과 존중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메가더에게 있어서는 신념과 용기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아이젠하워 리더십과 패튼의 리더십 그리고 공통적인 특질로서의 리더십을 이 네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의 특질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능력과 결단력에서 대단히 뛰어난 그 지휘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정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젠하워를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장군들의 어떤 그 이야기가 있지만은 영국의 그 앨런 브루크 장군의 평가를 보면은 아이젠하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이젠하워는 사고력이나 기획 능력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지도력에서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부하들 간의 분쟁을 조화한다든가 또는 군과 군 간의 어떤 그 조화 능력, 조정 능력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지휘관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 점에서 아이젠하워가 조정 능력에서 뛰어났는지 몇 가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예는 영국군과 미국군 간의 그 어떤 조화를 꾀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전쟁의 초창기에는 사실은 영국군의 규모가 미군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이 더 긍지라든가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점점 그 길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미군들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사실 그것도 영국군들한테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미군들이 그 영군들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영국군들을 좀 화나게 한 부분이기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군보다도 미군들이 받는 그 봉급이 훨씬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이나 외박 때 씀씀이가 크니까 영국 여인들이 자기들보다도 미군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영국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미군들이 영국에 와서는 자기들이 이곳에 온 것은 영국군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위 도와주러 왔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자존심에 상처가 됐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미군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첫 번째 전투가 있었었는데 그 전투에서 미군들이 정말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남의 나라에 와서 도와주러 왔노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찼었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 영국군의 그 알렉산더 장군이 때는 이때다라고 했죠. 영국군의 길을 좀 살리고 미군들의 길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해서 이것을 신문에다가 대서 특필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알렉산더를 불러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렉산더 장군의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다. 또 영국군들이 미군들에서 갖는 감정을 다 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신문에다가 대서특필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야 사실 영국군들의 사기가 높아질 수도 있고 미군들의 어떤 그 자부심, 자만심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겠지만 보다시피 미군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군 전체로 볼 때는 미군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설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이젠하워의 어떤 뛰어난 조정 능력이 아닌가 싶고요. 아이젠하워는 결단력에서도 뛰어난 지휘관이었는데 물론 그 전쟁터에서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전투를 치른 지휘관들한테서 결단력에 좋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결단력에 정말 그 최고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역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유럽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결단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게 결코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패튼 장군의 리더십인데요. 패튼의 리더십은 저는 긍지와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패튼 장군이 갖고 있는 긍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설명하자면 외적인 면에서부터 대단히 특색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패튼을 설명한 걸 보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패튼은 언제든지 깨끗한 복장, 아주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깨에 빛나는 별 항상 4개 큰 별 달고 있었죠. 그 다음에 가슴에도 훈장 아주 주렁주렁 달고 있었죠. 거기다가 주로 이제 그 기마장화를 주로 많이 신었었는데 윤기 나는 그냥 그 장화 딱 신고요. 그 다음에 혁대가 금으로 장식된 아주 휘황찬란하죠. 거기다가 상하 손잡이가 됐고 그 다음에 진주로 장식된 쌍권총을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제 설명만 들어도 얼마나 근사한 느낌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항상 화려하게 하고 다녔는데 그 화려하게 하고 다닌 이유가 뭐냐?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지휘관이다 라는 자긍심을 스스로에게 심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패튼이 갖고 있는 차 항상 정말 패튼 못지않게 잘생긴 부관이 항상 50mm 기관총 탁 달고서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였죠. 그래서 패튼이 나타나면 병사들이 그냥 뒤에서부터 환호를 시작해가지고 패튼을 연호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계 최고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 세계 최고의 지휘관에서 지휘를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군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늘 강조를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패튼의 리더십의 하나의 특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패튼의 리더십의 특질이 이렇게 외적인 자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패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금방 알겠지만 패튼은 굉장히 무서운 지휘관이었어요. 병사들한테 언제든지 인기만 있는 이런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패튼이 제발 지휘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어떤 소망을 병사들이 가질 만큼. 왜냐하면 사막에서 30도가 넘는 그 무더위 속에서도 달랑 수통 하나만 주면서 행군하게 하죠. 그 다음에 참호하게 하죠. 지역 요새화하게 하죠. 지뢰 매설하게 하죠. 정말 얼마나 힘든 훈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패튼을 막 비난하고 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패튼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 있는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패튼에게서부터 병사들이 패튼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뭐였느냐? 그것은 패튼의 지시에 의해서 병사들만 그런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도 그 떼약볕 밑에서 매일 1마일씩 구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섭니다. 그리고 더더욱 패튼은 자기 자신이 1.25마일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훈련을 쌓았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패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또 패튼을 다시 존경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외적인 모습 등등을 환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패튼의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튼이 들고 있는 예를 든다면 패튼이 스파게티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파게티는 이 탁자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포크로 스파게티 뒤에서부터 밀면은 절대 안 나가죠, 앞으로.
말리죠. 근데 패튼은 포크를 가지고서 중간 또는 그 위치점 어느 부분을 집어가지고 쭉 끌고 가니까 스파게티가 쭉 딸려갑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 뒤에서 밀어붙이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끌어가면은 잘 딸려온다는 것이 패튼의 지론이죠. 그런 점에서 긍지와 솔선수범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패튼의 리더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마샬로부터 패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개인적인 어떤 리더십의 특질로서 각각 두 가지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 네 사람에서 공통되는 특질로서의 리더십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7, 8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얼마만큼 소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네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인데 직업에 대한 긍지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과 그 다음에 사랑을 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다 들어볼게요. 마샬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식으로 소령이 됐을 때 소령 그때 봉급이 얼마였느냐면 3,000불이었습니다. 근데 마샬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간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그 마샬한테 접근을 하느냐. 연봉 2만 불을 주겠다. 2만 불이면 7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샬은 안 갔어요. 메가드는 사실 아까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38살에 원스타가 됐다고 그랬었는데 메가드가 그 결혼을 한 것은 42살입니다. 그때까지 군이 좋아서 사실 결혼도 안 하고 지냈었었는데 42살 때 마침내 이제 한 그 아이가 둘 딸린 이혼녀하고 결혼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인물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좀 화려했던 여자인가 봅니다. 벌써 남편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당신 제대해라. 당신 정도의 명망이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군 생활을 그만두기를 종용을 했어요. 근데 메가드가 계속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군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래서 메가드는 결국 군을 택했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중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진이라고 하는 여자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군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장가도 늦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이혼도 했던 이런 어떤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패튼의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육사에 들어올 때부터 백만장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유혹이라든가 이런 건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설사 경제적인 유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패튼은 타고난 군인이었는데 아마 철저하게 군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많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특질로서 들었겠지만 인테그리티, 인격적인 진실성에서 정말로 네 사람 모두가 훌륭했다라는 점이죠. 그 중에서도 인격적인 진실하면 뭐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이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샬 같은 경우는 육군 참모총장이었으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로부터 사실 훈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샬은 한 번도 그걸 달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우리 시간들도 그렇습니다만 도열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샬은 그걸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도열을 한다고 한다면 나 안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려고 했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뛰어난 것은 부하건 상관이건 동료건 간에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처칠이 마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국의 행정가들하고 많은 일을 나눠봤지만 마샬처럼 인격에 있어서 정말 고든 인물 또 고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굉장히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드나 아이젠하워나 다 패튼까지도 사실 패튼도 언어만 거칠었을 뿐이지 거짓말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였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용기 부분인데 육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뛰어난 용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메가더의 용기를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예가 이 사람들이 네 사람 모두가 대단히 뛰어난 그 웅변 능력, 연설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메가더는 명연설가로서 이름이 날려져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글귀 있지 않습니까?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 이게 1951년에 미 합동 양하 의원 연설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뭐 이제 고전이 될 만큼 아주 위대한 연설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962년에 웨스트 포인트에서 듀티 아너 컨트리를 주제로 삼았던 연설, 이것도 아주 명연설로서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메가더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 중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샬은요, 메가더처럼 그렇게 뛰어난 연설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마샬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람을 설득을 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샬이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면 보통은 기자 한 사람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마샬은 예를 들어서 20명 기자가 있으면 20명 기자들 다들 한꺼번에 질문을 듣고 그 20개의 질문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그리고 하나씩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는 아까 누가 질문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누구 질문에 답변입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과 그 다음에 종합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마샬하고는 마샬을 대단히 뛰어난 설득가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젠하워도 뛰어난 연설문 많이 있죠. 근데 아이젠하워의 특징은 그 연설문 속에 유머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래서 좌증을 한바탕씩 이렇게 웃기는 그런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아이젠하워에게는 국민들한테도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아니었느냐 싶기도 합니다. 패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했다든가 이거는 별로 없습니다. 패튼은 주로 병사들한테 정말 욕설 섞어가면서 독일군에 대한 증오심, 이탈리아 욕해가면서 그래서 연설가라기보다는 다분히 선동가적인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언어 표현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네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질이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늘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얘기했다시피 학창시절에는 메가더처럼 뛰어난 학생도 있었지만 아이젠하워처럼 적당히 공부했던 학생도 있었는데 소위 임관한 이후에는 모든 군사 성적에서 탑을 달릴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소개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 뒤에는요. 놀랍게도 공통적인 게 정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운이라는 겁니다. 네 사람 모두 참 행운의 사나이들인데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온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만이 그 행운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떤 때는 준비를 못했는데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은 공통적으로 아주 위대한 스승들을 만났다는 점이 하나의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샬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5스타 중에서 그 퍼싱 장군이라는 아주 위대한 군인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서 참모총장 할 때 4년씩이나 근무를 했고 그때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폭스 코너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위대한 군사적 천재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샬의 뒤를 많이 봐줬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더 메가더를 아버지로 가졌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는 메가더하고 함께 근무했다는 것도 역시 행운입니다. 메가더한테 참 많은 걸 배웠으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역시 폭스 코너인데 폭스 코너가 지휘관 할 때 아이젠하워가 그 밑에 예하 지휘관 할 때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폭스 코너가 전술에도 토의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책을 딱 지정해주면서 이거 읽어라 그러면 읽어 갖고 와서 같이 토론했어야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그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죠. 패튼은 이미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패튼의 경우는 이미 무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백만장자였기 때문에 군인 중에서는 정말 최대로 큰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책들을 옆에서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성공적인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기반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 때인데요. 이 결론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벌써 리더십 강좌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요즘 보면은 리더십 정말 어디서든지 리더십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넘쳐나는 어떤 그 강좌가 아닌가 하는 싶을 그럴 정도로 리더의 십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을 보면은요, 리더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리더가 있기 위해서는 팔로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있어야만이 리더도 빛이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하이어라키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리더이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팔로워가 됩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을 강조하는 만큼 팔로우십도 좀 강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사회에서는 팔로우십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서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도 많이 알려진 예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미들이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개미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일하는 것 같은데, 개미를 연구했던 학자의 그 견해에 따르면 사실은 진짜 일하는 개미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뭐 하느냐? 일하는 게 아니라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런데 정말 그 놀라운 것은 개미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개미들의 한 10%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0% 놀던 개미들 중에서 다시 10%가 충원이 돼서 20%는 언제든지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하고 팔로워하고 같이 있어야만 이어지는 것처럼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어야 되고, 또 리더십이 강조된다면 팔로워십도 강조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마 제가 내리는 결론은 현명한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로워로서 머물고자 한다면 지금 제가 소개했던 4명의 사람들에게서 별로 본받을 것이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든 30%든 인간 세계니까 좀 다르겠죠. 그런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이 4사람에게서 보여줬던 많은 그 노력과 인내, 준비, 이런 어떤 특질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본받아서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영혼을 지휘하는 리더들의 예화 2회에 걸쳐서 좀 재밌게 들었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분들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안녕하십니까, 주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리더가 안 되기 때문에 팔로우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에게는 여러 가지 특질이 있지 않습니까? 마샬에게 있어서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존중의 리더십이라든가 메가드에게서 신념과 용기, 이런 것들 다 이것은 리더십의 하나의 그 특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팔로워십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구성원으로서 리더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컨대 복종심이라든가 또는 팀워크 정신이라든가 또는 전체에 대한 항상 이해라든가 또는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자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팔로우십의 특질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강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부터 이번 주까지 아주 좋은 내용의 이야기들, 특히 장군들의 예화 참 재밌게 잘 해주셨어요. 자, 그중에서도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거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공통적인 특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상 많이 못했던 것 중에 기왕에 꼽으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붙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직업에 대한 긍지, 직업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역시 이 인격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제는 뭐 서번트 리더십이다 또는 변환적인 리더십이다 해서 감동, 감화를 요구하는, 리더에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부하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보다도 더 뛰어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격의 특질을 하나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다면 인격도 중요하지만 역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더가 실력이 없으면 그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꾸준히 연구하고 인내하고 더 노력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문 능력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교수님 말씀 중에서 4명의 장군이 모두 다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가 네. 참 기억에 남는데 사실 어느 분야든 인격이 기본이 돼야지 어떤 분야에서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승리하는 지휘관들의 특별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준 이민수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흔히 리더십이나 개인적인 카리스마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형의 인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리더십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타고난 능력과 또 후천적인 노력, 이 둘 다입니다. 이 둘의 합작품이 뛰어난 리더십이라는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인데요. 성공하는 리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시려면요,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